알면 당신도 법대장! 당장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그루의 벚나무를 심고 싶은 남자 법대장 MC 김효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누운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법이죠. 언제나 꼿꼿한 나무처럼 사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하죠. 법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나무로 다 비유를 해봤습니다. 전 팀장 벚나무는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1cm, 1cm. 예, 12cm 정도 1년 했으니까. 그래요? 네. 저는 어이없게 쳐다보고. 저는 열대 지방에 사는 나무예요. 아, 많이 자랍니까? 네, 하루에 한 10cm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개월 했으니까 한 150cm. 많이 자라요. 많이 자랐어요, 저는. 예. 아, 법은 예. 정말 찾아도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잘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나무에 표현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그나저나 얼마 전에 식목일이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식목일이면 다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가가지고 나무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예,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근데 사실은 좀 요즘에는 안 하는 것 본 같아요. 기억이 그죠? 없네요. 아마도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민둥산이 많아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잘 가꾸고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울진 삼척 쪽에서 초대형 산불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아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9박 10일 정도가 아유. 소요됐다고 하는데 네. 정말 산이 타들어가는데 제 마음은 또 타들어가는 것처럼 막 우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울진, 강릉 이제 그리고 이쪽만 알고 있었는데 기사를 좀 보니까요. 이 날짜 차이를 좀 두고 함양, 부산 등등 이제 다발성으로 전국적으로 이 산불이 났더라고요. 굉장히 뭐 200곳인가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일단은 지금 울진 삼척만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여의도에 한 49배 정도의 면적이 탔다고 하니까 글쎄요.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라든지 이제 동물들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솔직히. 예. 네. 그 한순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자, 신 변호사, 이 방화범일 경우 현행법상 어떻게 됩니까? 이 방화라는 거는 네. 법률 용어로 이제 고의로 불을 낸 예, 경우를 말하는 예. 거고요.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는 이제 실화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화에 대해서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산림보호법상 기준으로 보면은 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자신의 소유의 산림에도 불을 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실수로 이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네요. 예. 산림보호법만 적용하면 이제 그런 거고 여기에 어찌 보면은 피해가 너무 막대하니까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행위로 네.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단지 산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택, 뭐 건조물 이런 데서부터 방화가 시작됐고 했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는 형법상 뭐 살인죄가 가장 형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예.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라고 있는데 네. 이 죄가 형법상 최고형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네네. 이 7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돼야 된다. 왜냐하면 불을 내므로써 공공의 위험성을 발생시킬 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유독 산불이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요. 게다가 네. 그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요. 일단은 좀 비도 많이 안 왔고요. 네. 건조했잖아요. 바람이 또 많이 맞아요, 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게 지금 4월 초인데 3월 초까지 올해 들어서만 236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전국에서요. 산불이. 네. 그러니까 예년에 96.7건에 비해서 네. 지금 224%나 증가한 수치니까 올해 유독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산불 피해를 우리가 당해야만 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 식목일에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새까맣게 산이 타버리면 복구되려고 하면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재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자, 오늘 법태랑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네, 지금 안전한 세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연결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건 못 참아 국민안전법입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안전법을 안고 오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CCTV 영상 정보 같은 디지털 증거는 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사전 보존 조치를 해서 미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중대시 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옆에 동료들이 재빨리 신고부터 해서 나중에 사후 수습이 되도록 하자. 지금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 설비나 어떤 시설 같은 데서 오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 업주가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제도 이런 걸 도움을 주고 또 그걸 유인하자.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희망, 그 희망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3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4월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윤중로는 뭐 이제 이때쯤이면 벚꽃이 한창이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벚꽃 피는 때가 괴로웠습니다. 아, 국회에서 20몇 년간 근무를 했는데 예, 예. 봄철에 뭐 벚꽃이 피면 잠깐 좋지만 네. 하루 종일 차 밀리지 사람이 밀리지. 물론 작년하고 그렇죠, 그작년 그렇죠.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축제도 없어졌지만 예. 여하튼 그래도 예. 봄에 벚꽃 피고 좋습니다. 예. 벚꽃 엔딩도 있고요. 그렇죠. 의원님 부산 네. 동래구가 지역구시잖아요. 이 여의도 국회와 또 지역구까지 관리하시느라고 계속 KTX로 오가시면서 힘드실 텐데 KTX 오가실 때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쉬시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계속 또 일하시는가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쪽 저쪽으로 걸리는데 예. 뭐 잠도 잠깐 자기도 하고 자료도 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게임도 살짝 합니다. 게임도 하세요? 예. 요즘 뭐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뭐 그건 서러울 게임 하기도 좀 아, 그렇고요. 그래요? 그건 저는 집사 키우는 집사가 정원 갖고는 이런 게임 합니다.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해가지고 정원도 갖고 꾸미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네네. 좋아하시는구나. 아,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의원님 이력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네네. 대통령 전 비서실 행정관을 비롯해서 네네.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부 장관 그리고 예. 의원실 보좌관 거쳐가지고 의원까지 되셨어요. 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그 정석의 길을 쭉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네. 탄탄한 정치 경로를 밟으셨는데 원래 이제 꿈이 좀 정치셨습니까? 예, 꿈이 정치 맞습니다. 아, 원래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다들 그랬듯이, 왜요? 왜? 다들 앞으로도 그랬듯이. 뭐.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치에 들어오게 됐고요. 예. 그 박관용 전 국회의장님께서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아. 전 대학 때 선거운동 도와드리러 간 게 인연이 돼가지고 대학생 시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민정부 들어서고 비서실장이 되시면서 네네. 저를 청와대로 발탁에 데려가셨죠. 그때 기획조정실, 정치특보실, 이따가 또 96년도에 국회로 처음 왔습니다. 국회 보좌관 생활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끼리 아예 쳐다보시지 않으셨네요. 네, 뭐 예. 다른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도 예. 없고요, 사실은.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처음부터 생각했던 꿈대로 지금 잘 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좀 늦었죠. 근데 뭐 꿈을 일단 이룬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쪼록 그러니만큼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애정 자체도 많이 갖고 계시겠어요. 지역은 제가 사실 초중고를 나온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 박관영 의장님, 또 이진복 의원님, 네네네. 다 동네를 지역구로 박관영 의장님이 6선, 이진복 의원이 3선, 그분들을 제가 모셨으니까 예. 제가 동네 현안들 뭐 모든 것들 제가 손때가 안 묻은 데 갖고 예. 뭐 좀 잘 알고 있죠. 그때 선거 때 잘 써먹었습니다. 준비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라고. 그러면은 뭐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36년을 정치하셨네요.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합쳐서 9선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전 박관영 국회의장님께서 아무래도 정치적 아버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박관영 의장님은 사실상 저한테 정치적으로 아버지가 맞습니다. 뭐 26년 대선배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진복 의원은 또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형님입니다. 박관영 의장님 밑에 같이 모신 형제가 아니죠. 큰형님이고 제가 밑인데요. 여하튼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배우고 활동을 하고 뭐 그렇게 됐죠. 아무튼 정치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학 졸업 이후에 한 평생을 바치고 계신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원 평가 그리고 실적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하지 않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 법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건 제가 이제 국회 네. 뭐 보좌진 생활을 약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좀 법안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민단체들이 이제 감시도 하고 법안 실적 가지고 평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기 시작한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예.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적을 위해서 숫자 하나 고친다든지 예. 뭐 일본식 용어 하나 고친다든지 뭐 최근에 뭐 대차대조표를 뭐 그 재무평가표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명칭을 바꾼다든지. 예. 그런 글자 하나 고치는 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위한 발의가 예, 그걸 많았네. 하지 않겠다는 네. 거고 저는 소신이 모든 법은 규제입니다. 어쨌든 물론 지원법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법들을 좀 만들자. 아시잖아요. 1년에 얼마나 많은 법안이 쏟아지고 우리 국회 상반기에만 해도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도 10,000건이 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입법과액이고 진짜 중요한 법안이 놓치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고 예. 또 대거를 마감하면 다 폐기되는데 예. 실제 통과율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죠.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낸다고 뭐 통과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간과 이 노동의 한계가 있다 보면 매우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효율성을 따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 이제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의원님께서는 그만큼 법안 하나하나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의미 있는 법안들을 많이 내줬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중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1호 법안이 네네. 굉장히 소중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1호 법안이 이제 11.6 부마 민주화 항쟁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요. 또 부산 실제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그 민주화 항쟁, 그 항쟁이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예우나 이런 거에서 밀려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90년 그다음에 2002년 그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관련 법안들하고 또 2002년도에 그 예우에 관한 법안까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원조인 부산 부마 민주화 항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이 법안을 제가 1호로 내게 됐습니다. 그에 합당한 예우를 좀 하자.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뭐 생각을 꼭 하시는 것 그런 같습니다. 차원보다는 예. 의미를 더 네네네. 기리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자. 네네네. 자, 뭐 실제로 우리 의원님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우선 정무위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금융입니다. 금융이요? 예, 금융 쪽 법안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훈처가 있기 때문에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와 네. 지원. 특히 관심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습니다. 사실은. 보훈처도 원래 정무위 예, 그렇습니다. 관할입니까? 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가 이제 정무위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안전과 관련된 것도 이제 이 정무위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아니라더라도 예. 대기업들과 예.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되는 것이 네. 다 걸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총리실이 우리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총리 산하의 각종 이런 예. 위원회들이 예. 그쪽 위원회도 많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더 기대를 갖고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다는 질, 확실한 소신을 갖고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쓰고 계신 의원님의 오늘 주제에 맞는 국민 안전 법안들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르 준비해 주세요.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희곤 의원님의 불안한 건 못 참아 국민안전법 첫 번째 법안은요. 네. 범죄자 검거 골든타임을 잡아라. CCTV 자료 요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범죄 관련해서 CCTV 영상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법안을 내신 거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범죄 현장을 비춘 CCTV가 네. 뭐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 확보하는 데 엄청난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발부되면 그걸 가지고 증거 확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하다 보면 소위 골든타임이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시간을 다투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예. 그 때를 놓치고 아니면 증거가 훼손되고 멸실되고 또 이미 범죄자는 다 도주해버리고 맞아요.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수사기관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미 제출 형태로 받아서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훼손이 이미 끝난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제가 이 법안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게 증거 능력이 의심을 그런, 받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네, 되니까. 자, 저희도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영장이 안 나와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생각 같으면은 가가지고 CCTV 좀 주세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발부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특히 이제 CCTV가 디지털 정보다 보니까 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좀 굉장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영장 발부의 기본적인 요건은 그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 필요한 경우에 범죄 혐의가 상당할 것 그리고 이 사건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이 CCTV 자료 요구법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으신 거예요? CCTV 영상 정보 같은 디지털 증거는 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게 된 거고요. 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네. 사전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네.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네. 긴급 보존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접근 못하는 것처럼 아예 그 현장에 갔을 때 CCTV도 그냥 보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CCTV 현장도 중요하지만 네네네. 신속하게 범죄자의 도주 경로를 따라서 CCTV를 쭉 확보해서 예. 범인을 신속하게 근거하고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 그렇죠. 이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 네. 그걸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전 보호 조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CCTV는 이 범죄 현장을 보존하고 또 범인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 찍히는 이 CCTV 분량만 하더라도 몇십 건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CCTV가 없는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CCTV를 통한 범인 검거 등 효과도 크죠. 그 일예로 대전시만 보더라도 2018년에서 20년 통합관제센터 CCTV로 포착된 각종 사건 사고가 2,361건이나 돼요. 근데 이 중에서 254건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이 또 체포되는 그런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요. CCTV 그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학계 해석은 뭐 다양한데 2014년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걸 보니까 CCTV 설치 후 범죄율은 지역에 따라서 최소는 한 7%에서 최대는 51%까지 감소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CCTV의 역할은 이미 이렇게 검증이 됐습니다. CCTV는 이제 파수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법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살펴보죠. 네, 김희곤 의원님의 불안한 건 못 참아 국민안전법 두 번째 법안은요. 중대재해 골든타임을 잡아라 응급구조 의무화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대재해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행법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빨리 그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고 응급 구조를 하고 안전 보건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라. 이런 법은 다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실제를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구조나 신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또 그 지연되는 바람에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행법에 사업주의 조치의무만 부과돼 있고 네네.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인 신고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생사를 가르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구조 신고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하나 보면은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 열흘 만에 숨진 사고였는데요. 당시 한 3m 정도의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분 동안이나 아무런 뭐 병원에 옮겼다든지 응급 구조를 했다든지 신고를 했다든지 이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좀 봤는데요. 네. 그 추락 사고가 난 이후에도 사실 동료들이 쓰러져 있는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사다리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119에 연락한 사람도 없었고요. 50분이 지나서 이분을 업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열흘이 지나서 사고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어찌 보면은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의 책임감을 좀 가져라라는 취지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런 의미가 크고요. 네. 실제 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동료가 죽어가는데 왜 빨리 신고하고 우리 같으면 교통사고 나도 바로 신고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재사고는 업주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일단 회사 측 그게 없는 걸로 일단 덮어두고 조치를 미리 현장 정리를 우선 해놓고 그제서야 신고하고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애꿎은 생명만 죽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안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네. 2m 이상의 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숨진 근로자는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유족 측이 이 산업재해 원인과 이 책임을 좀 낱낱이 밝혀달라라고 해서 책임자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의원님께서 왜 이런 법안을 내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으셨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 네. 산재 보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고요. 예. 또 근로자들도 사업주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 신고하고 막 네, 그런 네, 네, 조치를 해놓으면 예. 사업주가 나중에 너 왜 쓸데없는 짓 했냐?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해고나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 섣불리 신고도 못합니다. 동료가 죽어가도. 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옆에 동료들이 재빨리 신고부터 해서 응급차가 오고 응급조치부터 하고 나중에 사후 수습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 거기에 주안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규정만. 의무 규정으로 해놓으면 그런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없을 테니까요. 네,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 응급구조 요청을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역시 큰 효과가 기대가 되죠?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우선 돌보고 또 생명이 손상이 없어야 사업주도 처벌도 작게 받게 됩니다. 그게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사업장 내 착한 사마리안법이라 그럴까요? 인법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고요. 네, 또 이 산업안전보호 수준이 이 법안을 통해서 상당히 높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동료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뭐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돼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법에 규정이 돼서 신고하라고 해서 했다 할 말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법이 있지만 법 이전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봅니다. 그게 제가 네. 이 말씀을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항상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네, 뭐 네. 법대 나오셔서 아시겠지만 네. 항상 모든 것이 도덕률에 의해서 그러죠. 시행하면 네. 사실 법 이전에 네. 이 사회가 훨씬 더 네. 안전하고 예. 깨끗하고 밝아집니다. 네네네. 강제해 놨지만 그 강제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예. 자, 세 번째 법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희곤 의원님의 국민안전법 세 번째는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라 안전시설 조세 특례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재해 예방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취지를 담은 법안일까요? 그러니까 건설재해나 현장 재해를 네. 반대하는 기업가나 근로자는 없습니다. 없을 예,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 예.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재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처벌은 잔뜩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높아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안 진단을 하고 네. 또 그 처방이 단편적인 데 머무는데 그렇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네.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중대재해 안전사고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만으로는 산업재해 방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이 산업재해나 사고들을 보면은 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주가 안전관리 설비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뭐 낙하물 방지나 아니면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걸 유인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냈습니다. 자, 현재 그 산업재해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를 다시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현재 산업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단 통계를 봐도 OECD 국가 중에 뭐 산업재해가 1위입니다, 사실. 이런 건 1위 안 해도 되는 건데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산업재해 관련한 데이터 집계 방식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1위냐 아니냐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사망자 숫자가 많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03년에 2,923명 정점을 찍고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1년에는 2,000명 이하로 감소해서 2016년에 1,777명으로 가장 적은 사망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2,000명 넘었고 2020년까지 2,0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는 2003년에 산업재해 사망자 762명 중 사고 사망자가 638명, 약 88%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2020년에도 이제 567명의 사망자 중에서 458명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여전히 8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진짜. 예. 자,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 설비나 어떤 시설 같은 데서 오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보강하고 선진국 그에 맞도록 좀 우리가 유인을 하자. 그래서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네. 조세특례법상의 어떤 여유를 좀 낮추고 네, 네, 높이고 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법안입니다. 아, 네. 예.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이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주는데요. 이 추가 공제율 3%가 적용되고 여기에 산업 안전 시설의 설치, 보강, 확장, 투자 또는 취득액의 5%까지 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말에 그 정산하시죠. 네, 연말 정산. 연말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공제해 준다. 네. 아니면 카드 쓴 걸 공제해 준다 네. 할 때
실질적으로 그걸 공개 폭을 넓히면 연말에 돌려받는 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유인해내면 네. 이 업주가 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제도 이런 걸 만들어내도록 유도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설비라든지 뭐 장치, 도구 이런 거 이런 네네, 거에다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예방 보호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내자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게 최근에 건설 현장 등에서 이제 추락 사고가 또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 시설에 관한 제도가 잘 정비된 해외 선진국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좀 연구를 하셨죠?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연구를 네네네. 했는데 네.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독일 같은 경우에 네. 그 새로운 예방 기법이 있답니다. 네. 능동형 추락 방지 시스템, 수평 안전대 부착 설비, 슬레이브 거푸집 조립 시 추락 사고 예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능동형 추락 방지 시스템이란 게 안전대 부착 설비를 활용해서 근로자의 활동 반경을 딱 제약시키고 추락의 높이를 제한해 가지고 추락 방지 시스템을 또 네. 갖추고요. 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네. 이 개발해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면 기존 평가 체계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예방 효과가 드러나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답니다. 뭐 독일이니까 산업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고요. 또 우리도 이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저 영국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2중, 3중 안전장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펄린 트롤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철골 구조물의 지붕에 패널 설치할 때 2중 난간을 이제 플랫폼 데크에다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일이 깔린 이동 통로하고 자재하고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통로 안전 난간을 설치해가지고 또 추락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재 같은 거 떨어져가지고 또 맞아서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또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fall arrest mat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락 방호망이나 부착 설비 같은 거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그 시공 과정에 에어매트 같은 거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추락하더라도. 소방 예. 시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비계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계 추락 방지 규정을 개정해서 개선된 가드레일과 추락 방지 장비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고 없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씀 네. 나누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네. 이렇게 충격적으로 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이지만 네, 네. 잘 낸 것 같고요. 이 좀 더 네, 네. 또 저도 정리하는 의미가 또 네.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더더욱 안전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또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데는 찾아서 제가 좀 법안을 내든지 아니면 또 네. 치유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니까 의원님 온라인 그 플랫폼 정책 토론회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무위 이제 금융 이쪽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저희들 제일 현안이 가상자산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더더욱 지금 가게 된 게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쪽으로 다 구매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 비대해졌습니다. 지금 190 몇 조 뭐 이런 매출을 올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공룡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 뭐 구글,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한국에도 벌써 몇 개 이름 안 돼도 뭐 카카오님 뭐 다 아시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업계가 그동안에 법안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좀 질서를 부여하자. 저는 규제는 싫어합니다. 그 규율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데요. 규제와 자율. 그래서 이 산업도 보호하고 또 혁신도 이끌어내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그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이고 이미 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게 제일 급하고요. 아, 가상자산도 예. 그 아까 큰 그림이셨네요. KTX에서 게임하셨던 게.
뭐 해석이 좋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모토가 함께 만드는 희망이라고. 네. 정말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을 보면은 함께 안전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마음이 느껴져서 의원님이 앞으로의 입법 활동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법안 발의 그 개수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네. 국회의원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 한두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네. 오늘 또 응원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법태랑도 횟수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61회차인데요. 그래서 예, 6,100회까지만 열심히. 의원님들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이제 300분이 계속 바뀌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안을 낼 때마다 나와서 소개하죠.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맞습니다. 법안 발의하신 게 뭐 3개만 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좋네요. 네, 나오신 분 또 나오셔도 새로운 돼요. 법 내고 여기 한번 출연하고 네. 법 내고 소개하러 오고. 아, 의원님, 그렇습니다. 전국 노래장도 갔던데 또 가면은 네, 나오시는 분들 또 그렇죠. 바뀌세요. 예. 자, 아무튼 말씀하셨던 하나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보다 안전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희도 김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진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재테크 열풍입니다. 주식이다, 뭐 블록체인, 코인이다, 뭐 부동산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재테크는 좀 하세요? 법 쪽에 관여하고 계시니까 네.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이 또 저한테는- 상담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아니죠. 저한테는 네. 재테크를 잘못했다가 아, 막대하게 사기당한 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역시 하면 안 되는구나 재테크라는 건 없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주식 코인 다 하는데 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아, 그래요? 손해가 많이 났어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마이너스로 하면 어떡해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래요? 자, 아무튼 저도 뭐 주식을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꼭 누가 좋은 정보라고 줘가지고 하면은 손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은 정보가 나한테까지 왔을 때는 이미 썩은 정보다. 늦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이 바로 그 주변 사람들 유혹 때문에 재산 관리가 힘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분 역할이에요. 나는 또 내 사연인 줄 알았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사연일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제가 두 분 오시라고 한 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두 분께 상속하신 재산 때문인데요. 춘천에 있는 땅, 마포에 있는 꼬마 빌딩 2채, 그리고 아버님이 사시던 아파트, 그 외 현금하고 주식 자산까지 두 분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이 될 예정입니다. 내가 모르는 땅이랑 아파트도 있었어? 야,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어. 그러게.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 줄은 몰랐네. 이 생각보다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많다. 태랑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형과 태랑 씨에게 제법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된 태랑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냐. 아우, 그동안 연락 뜸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반가운데? 연락 뜸하다니. 세상에 우리처럼 들도 없는 친구가 어딨어. 아유, 바빠서 잠깐 연락 못한 건데. 뭔 소리야. 우리 8년 만에 만난 건데. 그리고 둘이 만난 건 처음인데, 내 기억에. 어머, 자주 만나야 친구니? 야, 나는 항상 너를 내 절친으로 생각했어.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날 생각할 줄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있잖아. 응. 유럽에서 비둘기 고기. 어. 그 사업을 시작하거든? 비둘기 고기? 야, 이제 치킨 시대는 끝났어. 그래? 비둘기 닭날개 튀김. 이게 아주 그냥 아주 대박을 터뜨릴 거거든. 너는 아주 투자금 조금만 내면은 내가 너 회장님 소리 듣게 해줄게. 비둘기인데 비둘기로 닭날개 튀김을 한다고? 야, 그러니까 닭날개 같은 비둘기 날개 튀김이 있다는 거지. 야, 그렇지. 이거 내가. 근데 내가 투자금이 어디 있냐? 내가 들어보니까 너 상속받은 이 건물이랑 땅 있다더라고. 야, 그거 담보로 대출 조금만 받자. 아예 팔면은 더 좋은데. 야, 내가 비싸게 팔아줄까?
비싸게 팔 수 있어? 진짜? 야, 너 능력자구나.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네가 내 절친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나한테만? 그럼. 태랑 씨의 상속 사실이 알려지자 주위 사람들은 태랑 씨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투자와 동업을 제의했고 태랑 씨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문제는 그게 사기였다는 겁니다. 어떡해. 그 친구가 사기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고 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나 사기당할 뻔했다고. 아이고, 원통해. 아유, 야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너 지난번에 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이렇게 사업하고 투자한다고 한 것만 여러 번이잖아. 너 일 벌일 때마다 내가 해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 정말 어쩌려고 그래. 형, 나도 정말 주변 사람들 안 믿고 더 이상 투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약해져. 진짜 돈 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답답하다. 이제 너 나이도 있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러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못 지키고 빈털털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큰일이다. 아유 진짜 일 어쩌면 좋다니. 야, 오늘 사연. 네. 사연 속의 주인공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다만 저희 집에도 있어요. 예, 다만 다른 점은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재산이 없으시죠. 다행히도.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재산이 많지는 않았는데 진짜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요? 누구한테 예, 이렇게 물려주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어머니가 네. 재산 관리를 하시게 되면서 네. 그렇게 친구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옆 동네 분들하고도 엄청 다니시고 부동산도 많이 보러 다니셨거든요. 아이고. 지금도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그 사기당한 부동산 있잖아. 이제는 아예 마음을 놓고 사기당한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멀리 갈 필요도 없네요. 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희 바로 집에 옆에 있어요.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네, 네. 사실 내가 잘 모르는데 성급히 투자하는 게 예. 그 말이 안 되죠. 태랑 씨 보니까 사람이 좀 너무 물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거예요. 네, 네, 네. 사람들 말을 좀 잘 그렇죠. 듣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 큰 성인이기도 한데요. 이 재산을 형 명의로 다 돌려서 형이 관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태랑 씨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네. 후견인 제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써서 이걸 네. 좀 지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을까요? 네, 딱 말씀하신 있어요?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용어를 전부 다 정비를 해가지고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연 속의 태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성년 후견 심판이나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시다면은 형이 특별 후견인으로 뭐 선정되는 거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간을 특정하거나 특정하는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재산 관리는 태랑 씨가 하고 그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후견인인 형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형 마음이 좀 더 훨씬 놓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태랑 씨가 현재 굳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고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싶으시면은 별도의 뭐 심판을 받지 않고도 네. 또 다른 제도가 또 정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오늘은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네. 뭐예요? 다른 대책은 뭐예요? 다른 제도는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은행에서 어떻게 네. 도와줄 수가 없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신탁제도 아. 를 좀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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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탁제도라는 거는 네. 특별히 법원에 가서 네. 이 사람이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도 네. 이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신탁사에다 맡기는 거죠? 신탁사라기보다는 은행에서 이런 신탁 제도를 만들어서 은행에서 신탁해 주는 거예요? 신탁을 오. 받는 경우인데요. 부연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은 신탁은 이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 재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상의 법인, 재단 법인, 네.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탁 결정을 하신다면은 네. 태랑 씨가 가서 직접 이 신탁 계약을 작성을 네. 하시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 뭐 금전이나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을 하면 되는데요. 네. 신탁 계약을 할 때 별도의 목적별로 음. 이제 재산을 인출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면은 형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놓는 거구나. 네. 이거 그거랑 똑같네. 예. 결혼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네. 예, 내가 혼자 결정할 때는 못 네. 하다가 네. 예, 이게 뭐 이렇게 막 거절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가 안 된대.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거네. 그렇죠. 사실은 결혼하면은 그래, 결혼하면 아내에게 아내의 결정을 재산을 따라야 전부 되잖아. 다 그러니까. 신탁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 타로 쓰는 거랑 예, 마찬가지니까요. 똑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여기 태랑 씨는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결혼을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그래도 어쨌든 네. 요 은행권에 있는 제도를 좀 설명을 좀 보완해서 그러네. 드리자면은 예. 이 생활비 범위 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 별도의 사업 자금이다. 네. 이렇게 일정한 한도 이것도 네. 정해놓고 네. 요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이제 형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면은 태랑 씨의 그 재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돈 한 번에 못 네. 뽑으니까 네. 사기당할 확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궁금법 네. 시간에 재산 신탁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상이 조카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동생이 성인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동생의 동의도 좀 필요한 거겠죠. 이 신탁 계약을 하실 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런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태랑 씨가 네.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이제 진행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태랑 씨 상황에서 네, 봤을 네. 때 사실상 재산주의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태랑 그렇죠. 씨인데 네. 용도나 한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태랑 씨라면 김현욱 아나운서가 내 형인데 이거 하자라고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내 돈 내가 내 알아서 돈인데 뭐, 내 형이 동의를 해야 쓸 수 있다? 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넣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일반인들은 그거 자체에 좀 의구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네.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탁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신탁 계약을 작성을 하실 때는 신탁 계약에서 일정한 재산 범위를 넘어서 인출할 때는 사후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이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후 수익자라는 것이 권리가 확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망한 후에 발생되는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느냐. 이런 건 계약 조항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문제를 다시 제기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1심에서는 신탁 계약을 맺을 당시에 부모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사후에 물려주고 싶다 이런 뜻이 있으셨고 그것을 직접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타인의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계좌 거래를 하다 보면 일일 한도 같은 것도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거래할 필요가 없는데 일일 한도를 굳이 크게 정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도 그 한도를 넘어서서 인출이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줄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세요. 그죠? 네네네. 굳이 내가 한도를- 그렇게까지 안 쓰는데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게 속아 넘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거를 좀 내가 장치를 해놓자. 이런 차원으로 하나를 더 걸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예. 뱀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150 이해가 쏙쏙되네. 150 잘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50cm예요. 법태랑 꾸준히 예. 시청하면 네. 우리 자다가도 법 지식이 떨어지고 김현욱 아나운서처럼 무럭무럭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제 키는 줄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법 키는 늘고 있다. 여기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 분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태랑과 꾸준히 함께 하시면요. 다양한 사례에 맞춰서 풀어가게 되니까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예방을 위해서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조차도 이 방송을 하면서 들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법태랑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마칩니다. 알면 당신이다. 법태랑!